지금부터 농업전망 2022 제2부 2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분과 자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농업전망은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의 변화를 전망하고 주요 정책 이슈를 짚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초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찾아뵙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분과의 주제는 탄소 중립과 농업의 전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난해 10월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주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 농업 분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으며 기존의 어떤 영농 방식이라든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정책 과제,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두 개의 주제 발표를 각각 15분씩 진행하고 30분간의 지정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전에 촬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발표와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발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토론 마지막에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정책 과제인데요. 이 주제는 주제 발표는 우리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친환경 농업 연구를 하신 정학균 연구위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발표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학균입니다. 이 시간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탄소 중립이 농업 부문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농업인의 저탄소 농업 시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농업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국제사회에 선언된 이후에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리고 장기 발전 전략이 유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하면서 탄소 중립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작년 10월에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로 벼재배 또는 축산에서 또 농경지 토양에서 발생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 전략에 의하면 농축산업에서 2030년까지 585만 톤, 그리고 2050년까지 824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설정 제시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과연 농업 부문의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기 요인일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의 위기 요인을 잘 극복한다면 또한 기회 요인도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 실현이 이루어지면 농업 환경이 보존되고 토질이나 수질이 개선되고 농촌 경관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 사업을 통한 소득이 창출이 가능해지고 좀 장기적인 얘기겠지만 탄소 국경세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수입량은 감소하고 수출량은 증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온실하우스의 연료가 대체가 된다면 연료비 감소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추진 전략상에 나와 있는 감축 수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논물 관리, 농경지, 그리고 장내 발효, 에너지, 생산성 향상, 가축 분뇨 등 감축 수단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축 수단별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그리고 감축 실적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려사항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논물 약계되기를 보면 모니터링은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배출 개수는 유기물 무시용의 경우하고 유기물 시용의 경우로 나누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용 단위는 농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가능하고 이행 비용은 행태 증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행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설이 도입될 경우에는 이행 비용이 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간 타겟팅, 또 농가 규모, 공편익, 사적 편익, 시설 투자 등도 이렇게 고려사항을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으로는 가장 직접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발적 감축 사업, 그리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발적 감축 사업을 제외한 저탄소 농업 지원 정책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배출권 거래제 외부 시장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감축량, 절대 감축량을 봤을 때는 2030 목표나 2050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EU를 보면 EU에서는 벌써 유럽 기후법을 채택해서 탄소 중립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CAP 공동 농업 정책에서 농업 부문 기후변화 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스킴을 통해서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려 하고 있고요. 또한 조건, 즉 우리나라의 기존 직불과 같은 그러한 그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강화시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감축 기술 채택에 필요한 이해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업환경보전 책무 프로그램이랄지 또한 농업환경보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탄소 농업을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을 공표했고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또 농림수산 분야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저탄소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선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또 저탄소 농업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기후변화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농업인 평균 80%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 인지율이랄지 농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임을 인지하는 비율은 40%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기술별로 농가 수용 의향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용 의향이 어려운 주요 이유에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기술을 잘 모르거나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축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또 세제 감면이랄지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정책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결과를 보면 참여농업인은 평균 92.8%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정책 참여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원정책 참여 이후에 영농활동 변화를 물어본 결과 자발적 감축 사업이나 외부 사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0%를 넘어섰고요. 그렇지만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가격 변화나 판매량 변화가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원정책 참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 등록 인증 자료 구비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인증농산물 시장 차별화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소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선 활성화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감축 수단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해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담관계랄지 논물 약계대기의 경우에는 이행 비용 간소화가 가능하고 또 이행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농업환경 지불금을 통해서 정책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계적 추진입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은 향후 30년에 걸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단기로 2030년, 중장기로 2050년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감축 기술 개발, 또 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 수용 여부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경제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농업인의 감축 기술 채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교육, 기반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경우는 경운 최소화 수단 정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개인 활동들을 추가하고 또한 공동 활동들을 추가해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탄소 농업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업과 기업 간 협력 사업을 구축해서 특히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에서 협력 사업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들은 자본이 부족한 데 비해 기업은 탄소 의무 감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하고 기업이 서로 연계해서 농가와 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특히 기업에게 적절한 역할을 줘서 예를 들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운영을 맡기거나 측정을 하거나 인증을 맡겨서 기업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농가들은 또한 그러한 생산활동에서 그러한 어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행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류 준비의 간소화랄지 저탄소 농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또 인증 제품의 홍보 등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R&D입니다. R&D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습니다. 특별히 저메탄 사료랄지 분뇨의 질소 저감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상에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R&D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년차 연구 결과를 축적해서 국내 여건에 맞는 배출 계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또한 수산업이랄지 이쪽에서도 또한 이런 어떤 저메탄 사료를 어떤 원료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과 농업이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저장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탄소 저장, 즉 토양의 탄소 저장을 늘려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 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경우에는 농업 지식 혁신 체계를 구축해서 농가에게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생물 다양성, 또 수자원 보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후허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농업인에게 기후정보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 부문에 특화된 그러한 기후변화 전문 대응센터를 구축을 해서 현재 데이터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러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기술을 실증화해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통계 기반 구축과 산정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실적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정 보고 검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정 보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신뢰 가능한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농가 에너지 사용량이랄지 유기물 투입량,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 이송 처리량 이러한 자료들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구축할 때 ICT랄지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한 실시간으로 통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출 개수랄지 배출량 산정을 할 때 국가 단위에서만 그러한 배출 개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 또는 품목 단위 이렇게 다양한 어떤 배출 개수를 개발한다면 보다 적합한 정책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 분야의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탄소 중립 목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농업 분야의 위기입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고 생산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 감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위기를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도입해서 위기를 극복한다면 기회의 요인도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 환경이 개선되고 농촌에 도심이 찾아오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고 또한 농업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을 새롭게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가 있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학균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로드맵 그리고 모두가 관심이 많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 주제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연구원의 이용건 부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용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탄소 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탄소 중립, 즉 넷제로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탄소 중립 시대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시대의 축산업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 전업화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농축산업 생산액 중에서 축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8.2%에서 2020년 40.6%로 지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산업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환경 문제는 축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고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축산업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 축산업의 기존부터 제기되어 오던 축산 악취, 수질 오염, 토양 양분 과잉 문제 등의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축 사육 과정과 분뇨의 배출 및 처리 과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접근하기보다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2018년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941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분야 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면서 축산업이 농축산업 분야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조사는 축산농가와 일반 국민을 구분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31.4%는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축종별로 양돈 농가의 민원 경험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축산 악취가 79.2%로 가장 높았고요. 축산 농가에 대해 축산업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축산 농가의 66% 정도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국민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축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단백질 공급과 같은 식량 안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를 하고 부정적인 기능으로는 환경 문제나 가축 질병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이러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중에서 어떠한 기능이 더 큰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66%는 긍정적 기능을 더 크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 악취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87%가 악취 경험이 있었고 악취를 경험한 주요 장소로는 내 거주 지역보다는 그 여행이나 이동 중에 경험했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축산업의 환경 문제 인식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일반 국민도 축산 농가와 비슷하게 63.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조사에서 차이도 드러났는데요. 축산업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 평점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매우 심각하다의 5점 만점에 일반 국민은 3.8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축산 농가는 2.5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점으로 봤을 때는 1.3점의 차이가 있고 비율로 봤을 때는 52%의 차이가 나타나서 축산 농가의 좀 그 환경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식 조사 결과를 봤는데 그러면 축산업의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영향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분석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산업 연관표를 작성하고 분석을 해서 축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악취 등의 환경 영향을 비용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생애 전 과정 평가를 통해서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가축 생애 기간 동안 투입되고 배출되는 물질의 양을 정량화해서 환경 영향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그 분석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육 단계에 사료나 물, 에너지 등이 투입되고 있고 생산된 축산물은 도축, 집유, 가공, 소비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체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사육 단계, 즉 축산물 생산 단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의 환경 비용 평가 결과인데요.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한 결과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951만 톤으로 연료 연소에서 11만 톤, 그리고 사육 과정에서 941만 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축산업의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 배출량은 총 23만 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 축종별로 살펴보면 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양돈에서 가장 많았고요. 사육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유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산 부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한유구에서 51.9%가 배출이 돼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고요. 악취 물질 배출량은 암모니아 배출량으로 집계를 하였는데 축산업 전체 중에서 양돈 산업에서 46.1%가 배출이 되어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환경 영향을 비용으로 평가를 해 보았는데요. 2018년 축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축산업 생산액은 19조 5천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는 5조 4,4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서 전체 부가가치율은 27.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환경 영향을 비용으로 평가를 했을 때 부가가치 변화분은 4.3%포인트에서 4.8%포인트로 나타나서 환경 비용을 차감한 축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부가가치율로 이야기했을 때 23.1%에서 23.6%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양관리 개선의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축산 농가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양관리 개선의 영향 평가 결과를 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원령별 도축 마리수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개월령 도축이 19%로 가장 많고 28개월령 도축이 1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수준인 30개월령 도축을 28개월령으로 조금 당겨보자는 것을 분석 목표로 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환경 영향과 관련해 비육기간 단축으로 분뇨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요. 경제성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료비 절감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판매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육질 등급별 출하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30개월령의 1등급 이상 출하율은 90.1%인데 비해서 28개월령 1등급 이상 출하율은 87.7%로 소폭 감소하고 월령별 평균 도체 중량도 보면 한 11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투입 변화입니다. 사료 급여량은 마리당 한 600kg 정도 감축이 되고 음수량은 마리당 1,400리터 정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출 변화를 보시면 분뇨는 마리당 961kg 정도 감축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는 마리당 237 이산화탄소 한산톤이 감축되고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는 2.3kg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변화는 2020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였는데 사료비는 22만 원 절감이 되지만 축산물 판매 수익이 한 33만 원 정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의 기대 수익은 11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료비가 상승하고 있고 사양 기술의 개선 등으로 경제적 손실은 줄어들 여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인식 조사 결과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와 관련된 현황 등을 고려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2050 탄소 중립과 축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가축 사육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폭을 감축하거나 완전히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축산업과 관련된 감축 수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단과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축산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11년도에 축산업 선진화 개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시된 축산업 선진화 개념은 축산업의 발전과 질적 발전을 위한 향상 및 재고 측면을 강조해서 6가지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으로 이렇게 축산업의 선진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 시대에서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문제 등 감소 및 완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산업 선진화 개념이 제시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탄소 중립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서 축산업 선진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텝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탄소 중립 시대의 축산업 선진화 개념을 뉴스텝으로
정의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향상 및 재고 측면과 감소 및 완화 측면이 구분돼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상 및 재고와 감소 및 완화 부분이 별도로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나 환경 문제 등 감소 및 완화 측면을 강조하지 않으면 축산업이 발전할 수도 없고 지속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소 및 완화 측면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축산업 생산 단계를 중심으로 그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사양 관리인데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사양 관리 개선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사양 관리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사료 개발입니다.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사료 개발 및 보급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탄소 사료 개발에 있어서 핵심은 가축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축산물 시장인데요. 저탄소 사양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저탄소 축산물은 시장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그 직불제 연계 방안 검토나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축산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부분을 인증하는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완화 측면인데요.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축산 민원의 대부분이 축산 악취였습니다. 그래서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축사 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을 통해서 이러한 그 악취 저감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어서 토양의 양분 과잉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에 이용하거나 정화 처리 등 처리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기술을 반영한 축산업 생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를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 문제 및 방역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교육 및 컨설팅 강화입니다. 인식 조사 결과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고,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그 축산 악취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와 일반 국민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허비와 낭비 감소 측면입니다. 먼저 축산의 온도와 습도 제어 등 환경 관리기와 자동 포유기 등을 활용해서 폐사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경영 관리 프로그램과 원격 제어, CCTV 등을 활용해서 최적 사양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가축 전염병 효율적 예방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 농장의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인접 농장이나 역학 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영 계획에 없던 갑작스런 살처분으로 지금까지 급여했던 사료를 허비하게 되고 지금까지 관리되어던 혈통이나 우수한 종축 등을 살처분하게 되는 큰 손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GIS 등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축산업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생산액, 부가가치, 파급 효과 등 경제적인 성과를 부각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시대에서 축산업 선진화 개념을 뉴 스테이블로 제시했듯이 이제는 축산업의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이만큼 개선했다. 이런 성과를 제시할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건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은 축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축산 악취라든지 토양 양분 과잉, 그리고 수질 오염물 배출과 같은
기존의 어떤 축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 환경 문제라든지 또 환경 비용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유스테이블이라는 어떤 축산업 발전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토론을 위한 좌석을 정리한 후에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부 2분과 탄소 중립과 농업의 전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부터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농촌진흥청 저탄소 농업 사업단의 안옥선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연구소 일소 공동 항바람 책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는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정학균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용건 부연구위원님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먼저 이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감축 기술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옥선 단장님 먼저 토론을 듣고요. 다음은 농가의 감축 기술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현장의 얘기를 우리 황바람 박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산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김민경 교수님 토론을 듣고 마지막으로 정경석 과장님으로부터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당초 한 30분 정도 잡혀 있어서요. 토론은 한 5분 정도 이내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옥선 단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장 겸 저탄소 농업기술연구 단장을 맡고 있는 안옥선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학균 박사님께서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의의와 또 감축 수단 그리고 관련된 정책과 저탄소 농업 활성화 방안까지를 전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용범 박사님께서도 축산업 발전 방안을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내 발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제안하신 정책 과제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국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을 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2월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그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지난 3월부터 탄소 중립 대응반 운영을 통해서
관련 부처와 또 지방농촌진흥기관 그리고 농업인,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2일 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 추진 전략의 중점 분야를 저희가 4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 구축,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주제 발표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감축 수단과 연계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통계 중요성을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배출 계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제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농업 생산 환경에 맞는 국가 고유 계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현재 34종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축 수단으로 설명해 주신 가축의 장내 발효라든지 노물 약계되기도 아직 국가 고유 계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가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친환경 농법을 알려진 무경운이라든지 풋거림 작물 재배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시용했을 경우에 탄소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량을 산출할 수 있는 탄소 축적 변화 기술들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농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간 물대기 기간을 1, 2주에서 이제 2주 연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잘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노물 약계 걸러대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 물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농경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질소질 비료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작목별로 적정 표준 시비량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26작물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025년까지 246작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화학 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벼품종인 그린 라이스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차가 중요한 저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바이오차를 이용한 농경지 탄소 고정 방법이 작년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 신규 방법론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할 경우에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를 검증을 하고 또 적정 사용 기준 등도 마련을 해서 농경지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실가스 배출 기술이라든지 감축 기술 등이 이제 농업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황이어서 메탄 저감제 개발 등 여러 가지 기술들에 저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저감제 관련해서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이용건 박사님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한우 사육 기술 단축 기술과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밀한 사료의 영양 수준 조절 기술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보급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된 기술들이 이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해서 농친청에서는 중앙, 지방, 민간 협력을 통해서 확산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탄소 감축을 위한 3고 운동이라 그래서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올리고 또 내리고 유지하고의 실천 방안들을 저희가 손쉽게 정리를 해서 농업인 단체분들과 협력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예산 투입의 확대 그리고 탄소 중립 연구 인력의 확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농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전략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 쪽에서 계획도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황보람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바람입니다. 저는 충남 홍성군에서 왔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마을에 좀 밀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정말 개발된 정책이나 추진 방향들이 잘 현장에 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현장에 좀 밀착을 해서 연구 활동과 실천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충남 홍성에서 2019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그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제안드리는 것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로 딱 축약을 했을 때 앞서 이제 그 정학균 박사님이나 이영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던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에 대한 당위성이 10분 이제 공감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마을 단위로 그리고 지역 단위로 이 추진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 농업 전환 체계를 만들자 하는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가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이 이제 현장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농민분들이 진짜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제가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이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택하시는 사항들을 진짜 실천을 어떻게 하시느냐를 옆에서 보았을 때 이게 참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자신들이 쭉 해왔던 농법을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까 이제 홍보나 교육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이제 당위성만을 가지고 제안의 형태로 이것을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뭐 외국의 사례, EU에서 농가 자문제도나 미국의 농무부에서 기후허브 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마을 단위, 지역 단위여야 하는가의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 현장에서는 이제 많이 집단화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축산 분야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경종 분야에서 보았을 때는 일단 농기계를 공통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집단이 좀 체계가 잡혀 있고 또 유통과 관련해서 판로 구조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구조들 속에 그리고 농촌이라는 마을 자체에서도 이제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비료를 공동 구매한다든지 이제 공동 노동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들을 좀 기반해서 어떤 농업 환경 보존 그리고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조력 체계를 좀 짜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천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를 이제 현장에서 쭉 경험을 하다 보니까 농민분들의 반응 중에 제가 아주 유심히 보이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 개수를 가지고 저감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와닿는 부분들은 적지만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공통 공간들 마을의 그런 공동 공간들에 대한 청소나 어떤 보존 작업들이 실제 눈으로 보이기에 마을이 좀 깨끗해지더라 하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이 인식 전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뭐 어떤 생물 종의 어떤 생물 조사를 통해서 뭐 논이나 밭에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변화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뭐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해서는 뭐 어느 정도 가치에 이른다. 등등의 이런 결과들이 데이터들이 농민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 과정들이 계속 순환이 되어야 이제 상호 작용들이 되어야 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그 정 박사님 발제에서 그 MRV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 이 환경 공부하면서 한 10여 년 전쯤에 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계측하고 또 리포팅 보고하고 이것들을 검증할 것이냐 하는 요 체계들을 이제는 좀 뭐 늦었을 수도 있지만 혹은 또 이게 이런 그 계산을 접근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아직 좀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농민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이제 공동 연구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및 이행 점검 플랫폼 구축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예컨대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이제 이것들을 농민분들에게 직접 자신들이 뭐 사진을 찍고 뭐 수치를 받아보고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의 그런 조력자 어떤 관리 체계 담당자가 좀 구축이 된다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마 제도적으로 또 이 체계적으로 뭔가 그런 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현장의 관점에서 탄소 중립 어떤 추진 체계라든지 기반 구축의 어떤 중요성들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농가와 어떤 정책하는 쪽하고의 어떤 피드백, 소통의 어떤 중요성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산 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김민경 교수님 토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김민경입니다. 오늘 정학균 박사님하고 이용곤 박사님이 탄소 중립 시대에 필요한 어떤 농축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 방향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셨어요. 좀 진짜 제한된 자료와 그다음에 연구 방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가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그런 농축산업 발전 방향의 어떤 큰 그림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앞으로 많이 인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연사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산업도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축산 분야도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 저탄소 사양 관리라든가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 연구 개발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첨언을 하는 그런 첨언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근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그 연구 결과 중에서 그 사양 관리 도입과 관련돼 갖고 저탄소 배출을 위해서 한 사육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단축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암만 해도 수익이 떨어질 테니까. 또 한 가지는 또 저탄소 뭐 사료라든가 저단백질 사료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상 좀 육질 등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농가 입장에서는 사육 기간과 어떤 품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육질 등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의 어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료 기술 개발이 또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적인 수단이 이런 어떤 사료 기술 개발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농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2022년 우리나라 예산이 드디어 600조를 넘었죠. 그죠? 근데 600조를 넘은 상태에서 우리는 농업부 순수 농업 부문 그 예산이 얼마죠? 170억인가요? 170억 정도 17조죠. 17조 정도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그 투자가 농업 분야 투자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연구 기술 개발 부분은 뺀 건데 그렇다라 보면 너무 좀 적은 수치가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그 목표를 위해서 너무 적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러한 그 정부의 투자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그 정학균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보면은요. 그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감축 로드맵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축 감소를 유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저담배과 저메탄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육질 감소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가축 감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주 발전된 그런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의 투자와 어떤 농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이 정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은요. 저메탄 및 저담백 사료 개발 그다음에 보급이 된다라면 이게 그리고 또 사양 관리 기술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소요가 들을 테고 두 번째는 사료 업체가 이런 상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료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좀 되는데요. 이러면 또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 증가가 될 테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 상승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좀 우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이용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탄소 축산물 시장 차별화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신념 소비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축산물 인증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또 소비자한테 홍보가 된다라면 신념 소비에 이끌어져서 시장이 저탄소 축산물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농가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용곤 박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암모니아에 관련된 얘기는 좀 그냥 악취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암모니아가 이 수소의 저장체로 그 전지의 연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축 분뇨 저장 시설에서 암모니아를 따로 포집하는 게 그게 포집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다 보니 이제 여기에 또 좀 뭐라 그럴까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암모니아 같은 것도 어떤 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농업계에 좀 사용이 될 수 있는 에너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 농가교육 홍보 컨설팅에 있어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제 우리가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자발적인 참여 참 중요한데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농가가 어떤 측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 말만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디테일한 그런 정책과 세부 사항, 세부 사업들이 좀 마련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축산 부분의 어떤 감축 수단에 대한 어떤 그 우려라 해야 될까요? 또 짚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석 과장님께서 어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지금 축산자원환경 과장님을 하시기 전에 친환경과의 과장님도 하셨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축산 부분 얘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정경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축산 분야 탄소 중립 방안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가 되고 이제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지난 연말이죠. 12월 27일 날 이제 농림축산식품 분야
이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 로드맵 안에는 이제 우리 농정 방향을 전환하는 어떤 그 전략 목표 그리고 감축 방안 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단은 뭐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어떤 그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지 앞에 우리 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가 고유 배출 개수라든지 감축 방법론 그리고 이제 활동 자료 등이 이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일단 제가 축산을 뭐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방금 좌장님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보완 상황이라든지 이제 농가 확산 방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축산 쪽은 앞에서 우리 이용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양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40조 원 시장을 뭐 넘어서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과잉 투입으로 인해서 지금 가축 분뇨 문제, 축산 악취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 좀 축산업이 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도 현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요.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는 이제 장내 발효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발생한 가축 분뇨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산화질소와 메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정에서 일단 이제 감축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세운 전략은 일단 적게 투입해서 발생량을 감축시키자가 첫 번째고요. 이제 나와 있는 발생량을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하게 만드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용건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단백 사료라든지 저메탄 사료, 그리고 사육 기간 단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의 기술을 통해서 저탄소 사양 관리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고요. 이제 발생한 이제 가축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정화 처리라든지 에너지화든지 그리고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 등을 통해서 이제 퇴비 액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감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우리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현장에서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저단백 사료라든지 저메탄 사료 어떤 생산성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 품질에 우려가 되는 부분.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7월달에 이제 저단백 사료 기준을 만들면서 일단 지금 추가 연구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료업계의 과열 경쟁 체제에 의해서 단백질 함량이 다소 많이 지금 투입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낮춰서 이제 단백질 함량을 줄임으로써 이제 뭐 질소 함량이 적어질 거고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챙겨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비육기간 단축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이제 개월수를 줄이면서 어떤 그 생산량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그 수준을 지금 체크해서 그렇게 이제 농가 보급을 확산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완 사항인데요. 앞에서 우리 안 단장님이 뭐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개수라든지 활동 자료 등이 신속하고 정교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추진을 하고 우리 축산업에 맞는 국가 고유 배출 개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학원이라든지 우리 진흥청 협업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어떤 IPCC에서 인정하고 있는 티어 1이라고 한다면 이제 티어 2, 티어 3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적용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하고 우리 농업 경영체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감축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 자체는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등이 아마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우리 황바람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는 인센티브하고 그리고 규제가 좀 적절하게 조합을 통해서 좀 최적의 설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감축 활동이 용이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용이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농가 단위, 그리고 아까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 인센티브 부분이 좀 잘 고안이 돼야 된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아까 앞에서 다른 토론자분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가 교육이나 홍보, 맞춤형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실제 이 현장에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시는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시 30분까지 진행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한 2시 한 40분, 45분 정도까지 40분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응답창에 질문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9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하나, 축산 분야에 하나 정도 제가 이렇게 검토해서 질문을 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전에 김민경 교수님이 조금 토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답변이 조금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었는데요. 비육기간 단축이 환경 부담 완화 효과도 있지만 어떤 손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어떤 비육기간 단축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까요? 혹시 누가 이용건 박사님 혹시 이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농촌경제연구원의 이용건입니다. 악취와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들도 직접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을 좀 제기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악취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좀 탄소 중립 실행을 위한 어떻게 좀 유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오늘 분석 결과로 말씀드린 그 거세유 그 비육기간 단축의 경우 지금은 28개월형 출하가 실제로 한 1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농가의 기대 손실이 좀 감소하는 것은 30개월형 출하에 비해서 그 도체 중량이나 그 육질 등급이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가 분석한 것은 그 우리나라의 평균값으로 한정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8개월형에 출하를 하지만 30개월형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작년에 열 몇 번 그 생생 현장 토론회를 그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중에서 그 함양군의 그 생생 토론회에 있어서 그 조합장님께서 그 TMF 사료, 발효 사료죠. 이러한 사료를 활용을 해서 그 원령 대비 그 증체를 높이고 그 등급도 높은 등급을 받는 그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로 그 농가들 사양 기술을 통해서 또 그 이러한 손실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농가의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 지금 현재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에 대해서 원령별, 개체별, 농가별 그 출하 성적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그 24개월령 출하 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 경진 대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4개월령 출하 소의 그 도체중이나 그 품질 등급, 육질 등급 등을 성적을 가지고 경진 대회를 해서 상위 등급 농가를 공표하고 뭐 포상을 하든지 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농가들은 그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고요. 이 경진 대회에서 우수한 농가들의 경우 이 농가들이 어떻게 사양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농가들의 소가 어떤 혈통을 소를 사육하고 있는지를 좀 공개를 하고 공표를 하면서 좀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좀 약간 그 농가들한테 기술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짧게만 첨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용근 박사님 말씀하신 것 더해서 일단 올해 농식품부가 저희 이제 소사육 방식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실증 연구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질의하신 어떤 분들의 어떤 우려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도 이제 소사육 방식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30개월, 31개월이라고 하면 한 28개월, 26개월, 24개월로 저희가 나눠서 연구 사업이면서도 정책 사업으로 지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어떤 그 사육 방식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이제 품질 그리고 경제성 그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수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든 아니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연계해서 어떤 수요자 유통에서 이제 함께 같이 가준다면 어려운 길이지만 충분히 저는 뭐 그런 우수 사례들이나 우수 실증 농가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학균 박사님이 발표하는 중간에 우리가 보통 이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하면 누구나 다들 이제 부담으로 또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표 중간에 약간 기회 요인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학균 박사님?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연히 부담이고 또 굉장히 위기 요인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서서도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농가 수용성 문제랄지 농가 소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던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면 배출권 거래 시장 외부 사업을 사례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할당업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자발적으로 또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로 2017년부터 이렇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또 필요하고 또 컨설팅비랄지 검증비가 필요한데요. 사실 앞서 두 가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검증비만 부담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판매한 판매 편익이 이러한 검증비보다도 더 높게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앞서서도 제가 발표드릴 때 배출권 거래 시장이랄지 자발적 감축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그 영농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연료비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응답을 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저탄소 녹색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2분과 탄소 중립과 농업의 전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자료하고 또 발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5시부터 제3분과 농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그리고 제4분과 농산물 유통혁신 주제 발표가 진행되오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